자, 오늘 소개할 사건의 채무자는 지인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급한 마음에 단타매매, 신용매매, 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까지 받아서 소위 말하는 영끌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금액이 많이 부족하여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주식 투자까지 했다가 그 돈마저 다 날리게 된 거죠. 개인회생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집을 사야 되든 전세를 구해야 되든 뭔가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한데 내가 가진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 5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해서 1억을 벌어서 목돈을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도전을 하시다가 들고 있는 그 5천만 원까지 전부 날리게 되는 거죠.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저주스럽기까지 하다 하시면서 스스로를 많이 탄식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금지 명령 신청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분 전남 사시는 분이었는데 관할이 광주 법원이잖아요. 광주 법원은 안 그래도 금지 명령에 인색한데 그 사유마저 지난 몇 년간 주식 탕진한 거 다 합치면 누적 금액이 5억이 넘는 분이었으니까 광주엔드 주식 탕진 거액이다. 이러면 절망이죠. 금지 명령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지 신청이 기각이 되면 나는 망했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금지 명령 신청이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사건을 접수해서 사건 번호가 나왔잖아요. 그 사건 번호를 채권자한테 알려주면 개인회생 접수됐다는 것을 확인한 금융사가 사건 번호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죽자고 덤비고 추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니까요. 실제로는 금지 명령이 나와서 채권자한테 송달이 되어야지 독촉 추심 행위를 정지를 시키는 건데 실무상 해보면 그까지 갈 필요도 없이 개인회생 사건 번호만 나온 상태에서 사건 번호만 알려줘도 대부분의 독촉 추심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어차피 개시결정 받고 변제금 받기 시작하면 법원의 처분에 따라서 자기들도 움직여야 되는 걸 아는데 죽자고 덤벼들 실익도 별로 없는 것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금지 명령이 기각이 되었다면 보정 서류 얼른 준비해가지고 개시결정만 빨리 받으면 그만이죠. 개시결정에는 금지의 효력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 법원이 무조건 조사하는 사항.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여러분이 전국의 어떤 법원에 어떠한 사유로 신청하시든 간에 이 5가지는 일단 답변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미리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최근 채무요. 여러분이 최근 1년 내에 빌린 채무 있죠. 지난달 빌렸거나 지지난달 빌렸거나 아무튼 최근 1년 내에 빌린 채무들 그 돈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행 계좌 내역이거든요. 최근 1년 또는 2년 정도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은행에서 내 거래 내역을 출력하면 입출금된 내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한 번 거래할 때 100만원 이상, 한 번 거래할 때 50만원 이상 사용한 거 어디에 썼는지, 왜 입금하고 왜 출금했는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카드 내역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용카드 쓰시잖아요. 그거 작년 1년 2년 거래 내역 출력하면 전부 다 나오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카드 한번 결제할 때 50만원 이상 결제하신 거 그거 무슨 용도로 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였는지 법원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주식코인 탕진이죠. 법원에 따라서는 주식코인 탕진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법원도 있고 지금 광주법원처럼 반영하는 법원도 있는데 반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일단 주식코인 거래 내역하고 남아있는 잔액 그리고 거래하는 업비트나 키움증권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은 대부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자산 처분이죠. 개인회생을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유달리 큰 자산은 없으세요. 대부분 별 자산이 없는데 그렇지만 평생 자산이 없었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아파트야 애초에 없었던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소유하다가 팔았던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팔고 받은 돈 어디 썼나 이거 물어보는 것이고 아파트가 없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보증금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증금 옛날에 살던 집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보증금은 어디에 썼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처분했다면 처분하고 받은 돈 어디 썼는지 물어보고 개인 사업하다 폐업한 사람은 폐업하면 돌려받은 보증금 가계 보증금 그거 어디 썼나 물어보는 겁니다. 이 5가지는 여러분이 어떤 사유로 전국의 어떤 법원에 신청하든 무조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최근 채무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은행에서 1000만원 빌렸다. A은행에 기존 채무 600만원 변제하는데 사용했고 B캐피탈에 기존 채무 300만원 변제하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100만원은 설명을 못하겠다. 그러면 요 100만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고 위에 2개는 계좌 내역을 보여주고 변제한 게 확실하다는 것을 소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법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광주 법원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내에 빌린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4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 채무가 1억이 있는데 최근 1년 동안 빌린 채무가 4천만원 넘어갈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개인회생을 해줄 수 있다. 그 최근 1년 이내 빌린 최근 채무 같은 경우에 그 사용처가 친인척이나 지인 친구한테 편파 변제했거나 빌린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빌린 거 맞는데 배우자한테 빌린 거 맞는데 왜 거기만
갚아줬냐 그 말이죠. 은행권 다 안 갚아주면서. 그렇게 편파 변제했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현금으로 출금했거나 배우자한테 줬거나 도박, 주식, 코인, 유흥 이런 거는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을 더 높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 확인하는 게 뭐라 했죠? 은행 입출금 내역이라 했죠.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조회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거래 내역 중에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거래한 거는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소명을 해야 됩니다. 소명하는 방법은 최근 채무하고 비슷하죠. 몇 월 며칠에 100만원 입금한 거는 월급 받은 거다. 몇 월 며칠에 5만원 출금한 거는 물건 구입 대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50만원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정도 물어봅니다. 특히 주의할 거, 본인이 본인의 다른 계좌를 이체한 경우에는 이체된 계좌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내가 우리은행 계좌에서 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은행으로 보냈다 땡 이게 아니고 하나은행에서 받아서 하나은행 계좌에서 병원비로 썼다 또는 하나은행 계좌에서 자녀들 학원비로 썼다 이렇게 설명해 달란 말이죠.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제출을 해야 된다 했죠. 채무자가 가입하고 있는 모든 카드사 가입된 카드 내역을 전부 제출하고 카드 사용 내역도 제출을 하고 한 번에 30만원 이상 사용한 거 어디 썼는지 설명해보라. 양식은 비슷합니다. 현금 서비스 200만원 받았으면 기존 채무 변제하는데 50만원 썼다 이런 식으로 계좌 내역하고 보여주면서 사용처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 채무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채무 탕진 금액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났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채무자의 아버님이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토지를 자기 명의로 안 하고 아들 명의로 해둔 겁니다. 처음부터 채무자인 내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내가 낸 게 아니야. 내가 산 게 아닌데 나의 친척들이 나의 부모님이 내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 친척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내 명의로 아파트나 빌라를 한 개 사놓을 수도 있고 또는 고령의 아버님이 지금 땅 사봤자 어차피 세월 지나면 나 죽고 나면 상속하면 세금 내야 되니까 처음부터 내 아들이나 딸 명의로 땅을 사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것을 개인회생하기 전에 부모님한테 급하게 다시 돌려드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때는 법원 입장에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원래 내 게 아니다. 원래 저기 고모 거다 아버지 거다. 그래서 돌려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법적으로 보면 사실 맨 처음에 내 이름으로 등기한 건 사실이잖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뭘 돌려줘. 원래 본인 건데 고모나 아버지한테 증여한 거구만. 자기 재산 은닉한 거고 증여한 거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선이 정확하게 그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원래 아버지 건데 내 이름이었고 그래서 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런 경우는 내 건데 아버지나 고모한테 증여한 거다. 이게 정확하게 선처럼 칼같이 잘라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어떤 돈으로 마련했는지 가운데 관리 주체는 누구인지 행위 태양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자세한 사항들을 소명해서 법원에 최대한 선처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내 명의로 있다가 아버님한테 돌려드린 건 맞는데 내가 내 돈 내고 산 것도 아니고 사실상 아버지 거다. 그리고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그게 전답이었는데 실제로 아버님이 거기서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있는 거죠.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것도 이 채무자가 사는 곳이 아니라 아버님이 사시는 그 지역에 그 부동산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내 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법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바로 의심을 하는 거죠. 아니 지방세 낸 내역을 보니까 부동산이 있던데 등기부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채무자가 지금 채무 위기 상태에 처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줄이려고 그 재산을 지금 아버지한테 증여해버린 거 아니냐. 부인권 대상이다.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답 밭이란 말이죠. 답은 전부 다 찾아낸 거죠 법원에서.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법원에 소상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래 등기가 내 명의로 됐으니까 아버지한테 증여했다면 채무자인 나도 사실 할 말은 없다. 뭐 법원에서 꼭 법대로 따지겠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내 사정을 좀 들어달라. 그거는 내가 사는 동네도 아니고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부동산을 매입하신 거고 아버지가 계속 관리하고 계셨고 아버지가 전부 다 돈을 내셨고 오히려 나는 그 땅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기화로 원인으로 오히려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 탕진하는데 써버렸다. 아버지한테 패만 끼쳤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버지한테 준 거는 문제 삼지 말아달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부인권 소송 좀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전 공고가 나오면 재산 목록 이거 재산 처분 내역 반드시 확인한다고 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 코인 탕진 내역 요것도 전부 다 확인을 한다 그랬죠. 얼마 정도 손실을 봤는지 그리고 손실 본 것과 무관하게 남아있는 잔액도 있잖아요.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큰 돈은 안 남아있겠지만 아무튼 남아있잖아요. 그것도 소명을 해야 되고 이분도 주식 탕진한 게 지난 수년간 자기가 다 합쳐보니까 5억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법무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탕진한 게 5억이면 그 누적 5억 전부 다 청산가치 반영돼서 전부 다 변제 다 해야 된다. 이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5억을 어떻게 변제합니까? 변제기간 5년으로 늘려도 1년에 1억씩 변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번 돈만 날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부동산 해놓은 거 그거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거까지 몇 억 전부 다 탕진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주기를 5억을 탕진했다고 무조건 5억을 변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조금 더 변제 기간을 늘리고 생계비를 좀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탕진한 전액은 변제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변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개인회생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의해서 시작된 사건이었죠. 실제로 법원에서 보정 권고가 나오기를 광주법원은 과소비, 도박, 주식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지는 않지만 대신 변제율 80% 이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게 참 말이 재밌죠. 기각하지는 않는다는 말은 해준다는 말인데 변제금 80% 맞추란 말은 사실상 안 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변제율 80%를 맞추기가 쉽지도 않단 말이죠. 주식 코인으로 크게 날린 사람은 지금 월급은 작은데 날린 금액은 크니까, 특히 이분처럼 아버지 부동산 대출 받아가지고 날린 사람은 탕진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채무 금액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마땅한 직업이 없어가지고 전전하다가 사표 쓰고 이직하고 몇 번 반복해서 최저시급 주는데 이런 데 취업해 있다 그러면 변제율 80% 맞추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안 해주겠다 말 같기도 하고, 해준다는 말인가 안 해준다는 말인가, 그 두 말을 합쳐서 생각해보면 상황 봐서 결정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법원이 사람 봐서 월급 봐가지고 변제 기간하고 1인 생계비 감액하는 거하고 봐가지고 최대한 성실히 변제하면 통과는 시켜주겠다, 아니면 통과 안 시켜준다 그런 말이죠. 자, 법원에서 무조건 확인하는 거, 주식 코인 탕진 내역도 다 조사를 한다고 했죠. 자, 결국 이분 개시 결정 받긴 받았는데요. 월급 370만원인데 생계비 143만원 빼고 한 달에 229만원 60개월 변제해서 1억 3,700만원 변제하는 걸로 개인회생을 통과했습니다. 서울 수원이었으면, 부산이었으면 훨씬 더 완화된 기준으로 통과할 수 있었는데 광주법원이었기 때문에 기각 내리지 않고 통과시켜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원금의 56% 변제하고 44% 탕감받고 이자는 전부 다 탕감받는 거죠. 원래는 80% 이상 변제하라고 요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60개월 변제해도 1억 3천밖에 변제가 안 되니까 56%밖에 변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이 정도면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구나, 할 만큼 했구나,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참고로 60개월 변제해서 1억 3,700 변제한 이유는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기간이 있거든요. 10년치 주식코인 날린 거 전부 다 청산가치 포함하라 그 뜻은 아니고 뭐 일정한 기간을 정해주는데, 이분은 보유하는 재산은 없었는데 법원이 지정해주는 기간에 주식 날린 게 1억 2천 정도 됐거든요. 요거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니까 60개월에서 1억 3,700 변제하는 걸로 변제 기획안을 만들었죠. 그래서 전체 채무액 2억 4,400 중에서 1억 3,700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광주법원인데 1월 9일에 신청해서 1월 13일에 금지명령 기각나고 3월 31일에 바로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재판은 빨리 진행이 됐네요. 자, 정리해봅시다. 광주법원은 다른 법원에 비해서는 금지명령이 나오는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법원에 무슨 사유로 신청을 하든 무조건 조사하는 내역이 최근 채무, 계좌 내역, 카드 내역, 주식코인 탕진, 자산 처분 내역 이렇게 5개는 반드시 조사하는 거죠. 이 중에서 자산 처분 내역 있죠.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원래 내 거냐, 내 거 아닌데 내 명의로 해놨다가 돌려준 거냐, 여기에 대해서 법원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증여나 은닉을 한 게 아니고 돌려준 것이다. 요거 소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분은 운이 좋아서 아버지한테 부동산 돌려준 거는 원래 내 거 아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가치 제외됐는데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 코인 탕진이 거액인 경우에, 금액이 큰 경우에, 특히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탕진하면 몇 억씩 탕진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광주법원이다 이러면 깝깝해집니다. 자기의 경제생활 수준이나 재반 상황을 잘 설명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제할 테니까 개시결정은 좀 내려달라 이렇게 선처를 구하고 통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